갑자기 취소된 북미 정상회담, 그 배경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이 통보되기 전에 북한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교수님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폐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완전치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하다. 그 말씀은 기술적으로는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 원상 복귀. 네.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벌써 어제부로 해가지고 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네. 이제는 그쪽은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특히 3번, 4번은 언제든지 아마 그 인력만 200명 정도 2주일 투입하면은 다시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밀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평가는 해주셨는데 네.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저는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판단하기 약간 어렵고 네. 다만 지난 4월 20일 날 북한 노동당 전원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중에서 핵무기 개발은 끝났으니까 그것은 그만하고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노선을 변경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런 와중에 북부 핵시험장은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서는 뭐 폐기가 완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폭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육안으로 저희가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갱도 폭파 방식이 기존에 추측을 했던 것처럼 내폭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만 갖고 판단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바깥에서 봤기 때문에 그 갱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 그 수박 덩어리 축구공만한 폭탄이 3개였는지 5개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외관으로 나타난 걸 종합했을 때 분명히 이러한 정도면은 파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때 접근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건 맞다. 그렇지만은 이게 콘크리트로 밀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은다면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치적으로 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 당국도 더 이상 풍계리 쪽을 쳐다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폭파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그 가상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에서 이 실험장 안에서 폭발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가상의 화면을 만든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면 4개의 갱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갱구는 막아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첫 번째를 1번 특히 그 이제 동쪽 갱구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짧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실험이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앉아 버렸죠. 그야말로 저절로 붕락을 한 겁니다. 내려앉아 버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취하고요. 2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맨 처음 11시경에 그 터뜨렸던 이 경우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구중심처 어찌 보면 달팽이 관처럼 굽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격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차에서 6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2번 갱도, 특히 이제 북쪽 갱도가 되겠습니다. 이 갱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 외에도 일단 폭발하면은 99%는 살아남습니다. 1%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다량의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진정수소폭탄이 있다면은 리튬도 있고 뭐 헬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폭파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걸 제출했더라면은 견본을 그러면은 그 6차 실험이 북한 당국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수소폭탄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그 증거 자체가 완전하게 인멸되고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범죄죠. 왜냐하면은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저기 핵 비확산 조약을 보나 국제 원자력기를 보나 그래서 범죄의 현장이 사라져 버렸다. 그거 보시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1번 갱도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1번 갱도는 이제 이번에 폭발을 한 게 아닌데 네. 2번 갱도는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방사성 그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라면 폭파가 아니라 뭐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들고 인력이 들고 경비가 들어가지만은 폭파보다는 매립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소련만 보더라도 카자흐스탄에 있는 130개 중에서 거의 전부를 밀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지질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손상이 있는지 전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갈 붙고 모래 붙고 기타 이거는 그냥 10m 이런 정도가 아니고 100m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아마 그 5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5달 내지는 1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임시 방편으로 그리고 홍보용으로 같이 3번하고 4번 마찬가지로 폭발을 하지 않았나. 근데 상당히 미진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쓰지만 않는다면 매립을 하든 폭발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네. 이번 갱도 같은 경우에는 북핵 개발 기술이 좀 집약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내에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지금 북한이 한 행동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비핵화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와 합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지금 어제 보여준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비핵화 협상이 이제 미국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제 깨졌지만 다시 미국과의 협상 또는 국제사회 협상이 이루어져서 비핵화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 전문가 기술진이 다시 들어가서 저 현장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어제 폭파 행사와 또 외신에게 대한 노출은 그야말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이 증거인멸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건드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그 시설을 다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투자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 갱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령 전문가들이 갔더라도 기자님 못지않게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같은 그리고 북한이 패전국도 아닌데 전부 지금 그 감사 또는 감찰 또는 시찰에 응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 갱도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를 품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로서는 전부 일단락되고 우리가 더 이상 국제사회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찾느니 핵탄두 하나를 더 찾는데 노력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주요하게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서는 이 취소 결정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 관련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북미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우리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북미 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발표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요약해서 보자면 오늘 NSC 회의에서 북미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나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오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취소를 통보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밤중에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회담 취소 발표와 거의 동시적으로 미국 정부가 조윤재 주미대사를 통해서 회담 취소를 알려왔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말인즉슨 사실상 거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예. 자, 지금 청와대 반응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아까 저희가 보도해 드린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미국이 발표하기 거의 동시에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이게 누출이 될까 봐 미국 측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제가 판단하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동맹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동맹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왕따당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제기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가 지금 너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도 좀 전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짧은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진행된 상원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나름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토론 과정에서 분위기도 알고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도 최종 결정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장관도 모르는 결정을 남의 나라 정부에 먼저 전해줄 리는 없겠죠.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라인 통화 그 이외에도 남북 정상 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말 중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은 노력을 계속한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비핵화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큰 목표 속에서 하나의 상황이 급제동이 걸리고 하나의 상황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전반적인 노력은 계속을 해나가고 그것은 이런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태로 실망해서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직접적인 소통, 정상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지금 돼야 된다. 지금 남북관계가 지난 5월 16일 이후에 냉기류 속에 있거든요. 대화가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가 다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해석을 대화도 해주셨습니다. 그냥 대화가 아니고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이 발표 내용을 듣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North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end decades of poverty and oppression by following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and joining the community of nations.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위에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서한으로 먼저 이 내용을 발표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길 봤을 때에도 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좀 뭔가 억압적인, 강압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잖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종잡을 수 없는 부분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보여온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보면 매우 부드럽고 점잖은 그런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앞뒤의 문장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기는 한데 주변의 참모들이 굉장히 그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대로 저런 상태에서 회담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다.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공개 서한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해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북한의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문건을 여러 번 봤지만 도저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잖은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과 미국이 일단 정상회담이 차질이 빚어졌지만 뭔가 계속해서 접촉을 이어나가서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발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북측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장도 참 북한의 문건 중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이것은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온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한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보도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가져온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표현과 지금 은근히 기대하였다라는 표현과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또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군사위협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측에서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방안들이 이미 북한과 미국 간에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합의 직전까지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취소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러면 이 비핵화 관련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다.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그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핵화라고 하는 게 북한으로 볼 때는 이제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고 우리 남한 그리고 광역으로 볼 때는 구암까지 오키나와까지 핵 우산, 핵 전략 자산 전개 전부 하지 말아라.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번 핵 무기 연구소 부소장 말 중에 아주 뼈 있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핵 군축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북한은 더 이상 리비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마치 북한은 구소련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비아가 도롱뇽이었다면은 아마 북한은 좀 아직은 작지만 자기는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볼튼이 썼던 그런 도룡뇽에 대한 처방법을 어찌 감히 공룡인 우리에게 쓰느냐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축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그래서
비핵화라기보다는 원래 김일성이 썼던 그 핵무기 없는 한반도, 그러니까 Nuclear Weapons Free Zone이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가 아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CVI가 됐건 예. PVI-D가 됐건 어쨌든 D는 이제 원래 폐기지만 C라는 건 완전한 겁니다. 완전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는 우라늄, 플루토늄 다 모두 전부 자수해, 고백해, 네. 없애버릴 테니까 완전한 거죠. 그리고 P는 영원한 건데 이 세상에 완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독일은 외교에 와서 이 용지 하나는 다음에 폐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북한이 모를 만큼 어리숙하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은 양쪽 간의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너무 다르고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번 회담은 미뤄졌지만 아마도 조만간에 뭐 6월 25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지금 이제 북한이 또 달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비핵화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쌍방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것, 영원한 것은 없겠지만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분명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중재자를 떠나서 바로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죠. 네,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고 서로의 또 입장이나 생각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북한의 태도, 반응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미국의 회담 취소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오히려 좀 미국을 달래는 느낌도 있는데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노선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노선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서 그동안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왔거든요. 그것을 변경을 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그쪽은 과제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서 여느 나라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내에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예전처럼 사기치고 속임수 치면서 회담을 이렇게 회방 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제재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남북 관계도 빨리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이런 문제지 지금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북한을 봤을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핵실험 시설 폭파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물론 그 장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외에 핵과 관련된 또 다른 시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성입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인지 아시다시피 지하에 뭐 10,000개가 넘는 시설이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핵 갱도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농축 공장 그동안 2,000개다, 4,000개다 우리 원심 불리기 말이죠. 그리고 원자로를 숨기지 못했겠지만은 재처리 또는 레이저 농축 이런 게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우라늄이 네. 있습니다. 남한에는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물론 공식적 확인은 안 됐지만 이 세계에 있는 우라늄 존재량 중에서 금방 꺼낼 수 있는 게 약 700만 톤인데요. 그거의 3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알고 있어요. 이 우라늄을 전부 끄집어내서 반출하지 않는 한은 미래핵을 없앤다는 것은 공연불이죠.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신용을 할 수 있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파가지고 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인력 10,000명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전업시킨다고요? 이주시킨다고? 그들이 있는 한은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재무장 아마 3개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제사회도 지금쯤에서는 북한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예. 너무 비판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 수 없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접점을 찾지 않으면 이건 그야말로 끝이 없는 평행선이죠. 빨래줄처럼 언제 가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을 때가 됐다. 그리고 북한이 준비가 된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된 것 같다. 우리도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폭파는 했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핵실험장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미 북부 핵시험장은 그 역할을 다 했다. 이미 우리는 실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네. 그러므로 북부 핵시험장은 곧 폐기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미 북한은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 전략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뭐 굳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또 핵시설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핵과 관련된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럼요.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요. 네. 그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강경한 입장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외부의 의지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만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또 그게 해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밤에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전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라는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낼 것인가 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이제 그 갈등 곡선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워싱턴의 기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기존 엘리트들, 한반도 전문가,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북한은 그동안 오랫동안 보여온 행태에 따르면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협상을 한 다음에 속지하는 적이 없었으므로 이번에 김정은과 또 그렇게 정상회담 한다면 분명히 속을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도 자꾸 정상회담 하는 것은 혹시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노벨 평화상을 노린 게 아니냐.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수의 워싱턴 기존 엘리트들의 의견이었고 이런 의견들이 존 볼튼 보좌관이라든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 엘리트들의 어떤 설명, 권고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 엘리트들의 그런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예. 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존 볼턴 보좌관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완성하려면 북한에 있는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는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비핵화는 뭐냐? 간단하다 이거죠. 북한의 경계에 어느 핵물질도 운반 수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간단해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리비아는 가능했습니다. 광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료가 뭐 전부 다 가져왔거든요. 백인 거죠. 예. 그런데 북한은 다르다고요. 원강이 있죠. 인력이 있죠. 기술이 있죠. 물론 러시아가 도와줬겠지만 중국도 도와줬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몸집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리비아에는 없었습니다. 모래사막인데 그냥 퍼가면 되죠. 모래니까. 이거는 퍼갈 수 없는 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북한을 원한다는 건 사실 북한 당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볼턴이 아직도 그 당시 2003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볼턴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리비아는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볼턴도 굉장히 그 뜨거운 교훈을 얻었겠죠. 보시면은 볼턴이 그 꾸중 받는 학생처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그 호되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북한이 한번 가르쳐 준 거죠.
한 수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가면은 아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죠. 뭔가 입장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이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큰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예상 밖으로 빨리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더 빨리 된 것이고요. 사실 지난 1월이나 그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계조차도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지금 상황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측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실망할 필요 없고 오늘 저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 또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확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주변국들의 반응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2번 만나더니 달라졌다라면서 중국의 그 배후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중국이 관계가 그게 사실은 갈등 관계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좋았던 시절보다 나빴던 시절이 더 많고 서로가 갈등 또 믿지 못하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랬고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견제 또 긴장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뭘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전략을 휙휙 바꾼다. 저로서는 그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북중 관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중국이 엄청 크고 북한이 좀 작으니까 중국이 결정하면 북한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도 나빴고 남한하고도 나빴고 미국하고도 나빴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 격변 상황에서 관계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럴 때 중국하고도 이제 관계 개선을 됐는데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하라는 거였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했던 것이거든요. 기름도 상당히 많이 끊었고 섬유유지 같은 것도 상당히 끊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북한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비핵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제재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는 제재를 풀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중국도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북한의 설명이 일정 부분 논리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북중 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과 그 북핵과 관련된 그 이전과 다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전에도 사실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또 교류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어찌 보면 좀 비둘기파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매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소위 경기의 규칙,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건 왜 그랬느냐? 길게 보면 약 25년 정도를 끌었던 그 지루한 육자회담까지 하면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배운 것이죠. 미국이 배웠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거의 180도 틀다 보니까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쪽도 양보하고 하면은 분명히
완전히 매파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둘기파가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2년 반일 수도 있고 물론 6년 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부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뭔가 합의 도출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한반도가 아니고 세계 평화의 마지막 장이 이제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중동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북아는 아직 그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북미 또는 미국 회담이 언젠가는 될 것인데 그때가 어딘지 그게 아마 불행하게도 6월 12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전보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미국이 나섰는데 지금은 또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으로 맞습니다. 보인다. 그렇죠. 뭔가 접점, 소위 이쪽도 아니고 이쪽 중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볼튼도 그렇고 폼페이도 그렇고 지금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죠. 지금은 동서양이 부딪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비아는 통할지 몰라요. 이란이 통일지도 모르죠. 북한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저희가 청와대 브리핑 전해드렸고 앞으로 관계 개선 그리고 또 중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강경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진짜 속내나 아니면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소통이 되고 있었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직전 상황에서는 좋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남북 관계에서 본다면 약간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두 정상 간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남북 간에 이제 이게 대결과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전달하는 상황,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 서한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 간에 뭐 한라인 통화를 해서 소통을 하고 중재를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남북 관계를 우선 개통을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무너진 게 지난 5월 16일 날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중단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더 세게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국회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방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불만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군사훈련 같은 것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군사훈련이 끝나면 말하자면 북한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불만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 과정에서 어쩌면 내일부터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을 할 때 북한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계리 지금 이제 핵 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기자단이 방문하는 문제에서 초기에는 북한이 그것을 협조하지 않았다가 막판에 이것을 이제 협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로서는 남북 관계에서 지금 한 열흘 넘게 지금 냉각기가 가고 있는데 조금 풀릴 가능성은 있다, 전망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박하게 달려온 한반도 정세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해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